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 양. 심지어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쓰레기가 몇 달째 방치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 분리수거만 열심히 하면 다 깨끗한 원료로 재활용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그동안 우리 쓰레기 잘 버리고 있던 거 맞을까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쓰레기만 10년 넘게 연구했다는 박사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스박 홍수열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분리수거라는 거를 굉장히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버려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품목들이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평소에 하던 대로 분리수거를 해봤는데 네네. 얼마나 잘했는지 과감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먼저 보면 되나요? 일단은 빨대, 칫솔 이런 것들은 이제 부피가 아주 작기 때문에 분리배출하셔도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벨을 떼주셔야 되고요. 이 라벨은 비닐류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개를 떼면 마개는 링은 부피가 작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셔도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페트병은 이렇게 부피를 줄인 다음에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시면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이 마개는 페트와 분리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개와 페트병 둘 다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분리배출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분리배출 하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화장품류 버릴 때 주의하실 건 이제 펌프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펌프는 안에 용수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펌프가 있는 마개는 제거를 하셔서 그건 쓰레기로 배출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의 종이네요. 보시면 종이인데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안쪽은 또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비닐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는 일반 종이와는 섞이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종량제 봉투를 버리셔야 돼요. 컵도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컵만 모으면 재활용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컵만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컵도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종이팩이죠. 종이팩 중에서도 이런 종이팩은 안쪽에 알루미늄이 척박되어 있는 멸균팩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일반 종이하고 같이 섞으면 재활용이 안 돼요. 이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지역마다 제각각이에요. 마대로 버리시면 되는데 마대가 없는 경우에는 폐지로 섞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받아주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캔은 그냥 고철류로 같이 버리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닐류인데요. 일단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단 고무류들은 다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닐은 이게 파쇄를 하거든요. 파쇄를 하는데 고무장갑은 이게 파쇄가 잘 안 돼요. 이게 고무가 끼어서 기계 고장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무장갑은 그냥 종량제 봉투로 반드시 배출하셔야 되고요. 이런 비닐로 되어 있는 종류들은 그냥 다 비닐로 한꺼번에 잘 모아서 분리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 안에 이 젤과 같은 형태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흡수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절대 변기나 싱크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비닐로 분리배출하고 싶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젤은 종량제 봉투에 깨끗하게 다 버리고 남은 그 비닐 봉투만
비닐로 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귀찮으시면 통째로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됩니다. 거울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유리 종류인데요. 거울은 뒷면에 칠이 되어 있어요. 겉면에 이런 케이스 같은 이물질도 있고 유리 자체 뒷면에 칠해져 있는 이물질도 있기 때문에 유리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거울은 분리 배출하지 마시고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유리 중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유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내열 유리 종류예요. 유리병은 유리를 녹여서 다시 유리병으로 만드는데 열에 강한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안 녹는 유리들이에요. 그런 유리들은 당연히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냄비 뚜껑이라든지 직화 냄비라든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라고 홍보하는 그런 유리 식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로 버리셔야 됩니다. 스티로폼유인데요. 이렇게 과일을 싸는 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스티로폼과 재질이 달라요. 약간 또 스펀지 느낌이 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인데요.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스티로폼들이 다 하얀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색의 색깔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재생원료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 업체에서 이 색깔 있는 스티로폼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단계에서 아예 색깔 있는 스티로폼의 경우에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선별 단계에서 색깔 있는 것들만 다시 좀 선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안 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아예 색깔 있는 것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면 50점밖에 안 되죠. 네네. 네. 스티로폼 중에서 안 되는 것들만 골라 넣었고 유리 중에 안 되는 것들만 골라 넣었고 종이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만 좀 골라 넣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분리배출의 원칙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재활용품으로 섞어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재활용되는 것들은 깨끗하게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려야 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앞부분에서 재활용되는 것과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표시 제도를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 표시 자체가 조금 더 신뢰성 있게 잘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순히 분리배출 표시를 넘어서서 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라벨에 QR 마커를 붙일 수가 있고 그 QR에 휴대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가 제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의 표면에서 분리배출 관련된 정보가 연동이 되어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분리배출의 가장 큰 문제가 열심히만 한 거죠. 정확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재활용되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분리배출하는 게 미덕이다. 재활용되지 않는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재활용되는 것들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것만 계속 뭐라고 한 거죠. 재활용되지 않는 것들은 종량제 봉투로, 재활용되는 것들은 분리배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서로가 섞이는 게 다 문제가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모두 재활용률은 다 엉망이에요. 1위가 독일 67%, 한국이 2위 6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재활용 시설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활용 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쓰레기로 빠져나오니까 실질 재활용률은 그보다 떨어지게 되겠죠. 독일도 67%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을 해보면 한 50%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62%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50% 내외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재활용 시장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수거, 선별, 재활용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2018년에 발생했던 문제는 수거, 선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재활용품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영세한 수거 업체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거 업체들이 수거를 중단하는 상황에 발생하면서 폐비닐 수거 대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2018년 수거 대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거죠. 민간 업체들이 수거를 중단하면 공공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재생원료가 나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재활용 시스템에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적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재생원료 수요를 촉진시켜야 돼요. 재생원료 수요가 촉진되려면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생산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생원료 써줘야 돼요.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달성이 돼야만이 이 재활용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개인만 할 수 있어요.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배출하는 것은 개인들이 할 수 있죠. 개인이 그조차도 하지 않게 되면 재활용은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재활용이 안 되는 구조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변화를 소비자들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죠. 핵심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스스로가 물건을 만들 때 쓰레기를 적게 배출되는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재활용된 재생원료를 또 생산자가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산자가 역할을 잘 해주도록 규제를 잘 만들어줘야 될 거고요. 고품질의 재생원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역할도 또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생산자, 정부, 소비자 각자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잘해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비를 안 해서 쓰레기가 없는 사회로 가기는 힘듭니다. 쓰레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망가지면서 더 큰 고통이 인간 사회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쓸모없다라고 낙인 찍는 게 쓰레기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쓸모를 만들어줘서 순환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쓰레기와 인간이 화해를 하는 거거든요.